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시장이 아주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여전히 금융주가 압박을 받으면서 어려운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한 주 내내 폭등 양상을 확인하면서 사실상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 증시 하락은 단연 금융주 급락이 주도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상징적인 것은 역시나 SVB 다음 타자로 거론됐던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 폭락이었습니다. 하루 전 미국 11개 대형은행들이 퍼스트 리퍼블릭에 300억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주가가 10% 수준으로 반등하기도 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33%가 폭락하면서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글로벌 금융 시스템 위기 양상이 펼쳐지면서 지난 2주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70대 은행들의 시가총액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780조 원 넘는 규모가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은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붕괴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뒤늦게 여기저기서 책임론이 제시되고 있는데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멍 때리다가 벌어지고 난 뒤에 책임 소재를 찾는 행태 역시 동서고금을 막론한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 같습니다. 레거시 금융에 대한 불신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주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은행 자산 6천억 달러가 증발했지만 비트코인은 최근 일주일 동안 35% 수준의 폭등 양상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유력 정치 전문 미디어 폴리티코가 재미있는 분석을 제시했는데 이번 미국 은행 뱅크런 사태에서 승자는 USDT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세상은 정말이지 참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이제 소송 결과가 언제든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소송 결과와 더불어서 관심받고 있는 게 코인베이스 재상장 이슈입니다. 코인베이스의 XRP가 재상장된다는 것은 미국에서 XRP가 거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니까 꽤나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가 XRP 재상장 조건 3가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보의 뉘앙스를 읽으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꽤 전폭적이라는 점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존 레거시 은행들에 대한 불신은 중앙화된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렇다 보니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서도 탈중앙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SVB 사태 당시에 중앙화 거래소에서 탈중앙화 거래소로 시간당 3억 달러 이상 유출됐다라고 하는데 지난해 FTX 붕괴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내 돈을 중앙화된 기관에 맡기지 않겠다라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퍼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렇다 보니까 내가 직접 내 자산을 관리하는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관심 역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일부 장기홀딩 물량은 디센트 월렛에 보관하고 있는데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대응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퍼스트 리퍼블릭이, 유럽에서는 크레딧 스위스가 은행 시스템 부실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증시를 압박했습니다. 나름의 지원 사격들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둘 다 회생 가능성이 의심받으면서 은행주 하락을 주도했고 이게 증시 하락을 견인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급한 불을 끄려는 조치들은 이어지고 있지만 이게 기존 은행 시스템에 실망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미국 11개 대형 은행들은 300억 달러를 퍼스트 리퍼블릭에 예치해서 시스템 부실 확산을 막겠다 이런 조치를 내리기도 했고 스위스 정부 역시 국립은행을 내세우면서 공적 자금 540억 달러를 크레딧 스위스에 지원하기로 했지만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은행주에 대한 묻지마 매도세는 글로벌하게 흘러갔다라는 점도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2주 동안 유럽과 미국에서 70대 은행들의 시가총액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786조 원 넘는 규모가 증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실리콘밸리뱅크와 시그니처뱅크가 문을 닫으면서 지역 중소은행들 10여 곳이 다음 타자로 지목되며 전염 위험에 휩싸였고, 이것도 모자라서 스위스의 2대 은행으로 불리는 크레딧 스위스가 다시 한번 유동성 이슈의 중심에 서면서 투자자들을 완전 놀라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기가 글로벌하게 진행되면서 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없었는가에 대한 의문도 하나둘 제기되고 있습니다. SVB만 하더라도 팬데믹을 계기로 급성장했는데 왜 금융당국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자금 조달 위험을 충분히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은행들도 문제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은행들을 더 면밀하게 체크하지 못한 관리 당국의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SVB만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인가를 받았고 연준 시스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와 연방당국 양쪽의 감독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서 규제당국은 마음과 의지만 있다라면 얼마든지 SVB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고 은행 스스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SVB의 경우에는 유동성 확보의 마지막 보루로 불리는, 그러니까 진짜 돈 구할 데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손을 벌리는 연준 재할인 창구에서 가장 많은 돈을 빌린 은행이었지만 이런 사전 시그널이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인플레이션 잡겠다라고 금리 타령만 하다가 정작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부실 은행을 만들어냈고, 그렇게 부실 은행들이 망하는 모습을 그냥 멍 때리고 바라보고만 있게 된 겁니다. 세상 참 골 때리게 돌아간다라는 표현은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한 주 내내 폭등 양상을 보이면서 사실상 리스크 해지 차원의 안전자산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렇게 어려웠던 25,000달러 200주 이동평균을 단숨에 돌파해버렸고 28,000달러 돌파 테스트에 나선 상황입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꽤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3포인트 오른 64를 기록하면서 다시금 탐욕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급반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46%대 후반까지 올라서면서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 황소들이 오버헤드 저항인 25,250달러 위로 가격을 올리면서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완성됐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 가격 수준에서 32,000달러까지는 큰 저항이 없기 때문에 황소들은 단기간에 이 구간을 쉽게 커버할 수 있다. 곰 세력은 32,000달러에서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지만 황소가 여길 극복하고 나면 35,000달러까지 랠리를 확장할 수 있다. 23,298달러 부근의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상승하고 있고 RSI는 과매수 영역 근처에 있어서 황소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곰 세력이 이동 평균 아래로 후퇴시키려고 시도할 때 황소들은 저점 매수의 기회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K-트레이더 앨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확장 삼각형 패턴을 구축해가고 있다라면서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은 지난해 FTX 사태 이후부터 확장 삼각형 패턴, 다른 이름으로는 메가폰 패턴을 지속적으로 형성해 왔는데, 이 패턴 상단 저항을 뚫을 때마다 급반등 이후에 새로운 동일 패턴을 형성했고 지금 이게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도 상반기 안에 상단 저항을 뚫어낼 경우에 5만 달러 랠리가 가능하고 그렇게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갈 거라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반기부터는 반감기 기대감까지 자리를 잡게 되면 꽤 의미 있는 흐름 기대해보기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4시간 차트에서도 메가폰 패턴이 확인된다라면서 2019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했습니다. 과거 2019년의 경우에는 메가폰 패턴의 상단 저항을 뚫고 난 뒤에
급격한 랠리를 선보였는데 이번에는 지금이 딱 상단 저항 바로 아래에 자리하고 있어서 여길 뚫어내면 남은 건 랠리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커지면서 비트코인에 돈이 몰리고 있다 보니까 어쩌면 머지않아서 의미 있는 반등 랠리를 추가로 더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크립토 전체 시총 차트를 제시하면서 올해 들어서 크립토 시총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 상황이 지난해 8월과 비슷한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으로는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레거시 금융이 역대급으로 불신당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리스크 헤지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반가운 지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유력 정치 미디어 폴리티코가 재미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제목은 뱅크런 이후의 승자와 패자. 결론을 보자라면 이번 사태의 최종 승자는 USDT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USDT가 거론된 것은 USDC 디패깅 사태로 인해서 경쟁 스테이블 코인인 USDT가 더 주목받으며 시가총액이 크게 늘어난 상황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거론되는 것은 기존 레거시 금융의 파산에 따른 반대급부 양상에서 바라보며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장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가운데 한 명인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에는 2020년 8월 10일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한 뒤에 각 자산들의 퍼포먼스를 비교했는데 S&P 500이 17% 상승하고 나스닥이 6% 상승하고 골드는 5%가 빠지고 채권은 17% 마이너스, 실버가 22% 마이너스를 보이는 동안 비트코인은 무려 125%가 올랐다. 이런 점을 차트를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지난 2년 동안 정말 혼란스러웠던 자본시장에서 결국 승자는 비트코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에도 충분해 보입니다. 우리를 조금 더 기대하게 만드는 것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연준 대차 대조표가 3천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지난 4개월 동안의 양적 긴축을 단방에 되돌리는 수준으로 양적 완화를 단행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연준이 이번 SVB 사태 이후에 진짜 깜놀해서 돈을 마구마구 시장에 풀고 있다는 건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3월 FOMC에서 과연 연준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인상 가능성이 62%, 금리 동결 가능성이 38%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살짝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모습을 조금 더 확인시켜 줄지, 아니면 아싸리 동결 조치를 내리면서 금융 시스템 위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지 여러모로 궁금하기도 하고 더 기대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요즘 코인베이스 재상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루머 수준의 말들은 지금까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이지 않지만 이번에는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가 직접 XRP 재상장과 관련된 조건을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먼저 XRP를 손절했던 코인베이스가 XRP를 가장 먼저 재상장한다라면 그 자체로 XRP의 추가적인 도약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XRP 홀더들 사이에서는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레왈은 싱킹 크립토와의 인터뷰에서 XRP의 코베 재상장과 관련한 3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먼저 법원이 리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코인베이스가 XRP 거래를 재개할 수 있지만 이런 결정을 놓고도 몇 가지 검토 사항이 있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 판사가 논리적 추론을 어떻게 한 건지, 판결의 근거는 뭔지, 항소법원에서 결정을 철회할지 여부에 대한 코인베이스의 자체 평가는 어떨지, 이 3가지 상황이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주 단순화시켜서 요약하자라면 소송에서 승소하고 나면 상황에 따라서 곧바로 XRP 재상장할 가능성 매우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먼저 XRP를 손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리플 소송 과정에서 리플 측을 지원하는 아미커스 브리프를 법정에 제출하기도 했던 만큼 긍정적인 상황이 기대되는 부분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신 덕에 저는 수술 잘 마치고 잘 퇴원했습니다. 아직 정상 컨디션은 아닌데 상황을 좀 더 보고 컨디션이 괜찮다 싶으면 주말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